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2026년 창업 지원 계획인데요. 네, 보도자료를 보내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뭐랄까 숫자랑 정책 용어만 가득해서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미션은 좀 다르죠. 이 빽빽한 문서 속에서 거의 3조 5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숨어있는 정부의 진짜 의도가 뭔지 그걸 한번 읽어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창업 생태계에 계시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이 돈의 흐름이 곧 기회의 흐름이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부터 제일 중요한 숫자를 딱 꺼내놓고 시작하죠. 총 3조 4,645억 원. 와, 그냥 많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작년보다 1,700억 원이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1,700억이요? 네. 웬만한 대기업 R&D 투자금이 더 들어오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막대한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서 과연 어떤 스타트업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26년에는 게임의 규칙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3조 5천억, 이 돈 도대체 누가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규모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한두 부처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중앙부처만 15곳이고요. 15곳. 거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96곳. 그러니까 총 1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뭐랄까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은 거죠. 와, 111개 기관이요? 네,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곡이 바로 508개 지원 사업인 거고요. 508개. 정말 복잡하네요.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자료에 8가지 지원 유형이 있던데 정부가 가장 힘을 싣는 분야, 상위 3가지만 한 건 꼽아주시죠. 아,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그 상위 3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거의 90%를 차지해요. 90%나요? 네,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융자 보증입니다. 무려 1조 4,200억 원, 전체의 41%가 넘습니다. 잠깐만요. 1위가 직접적인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 지원이 아니라 융자랑 보증이라는 게 좀 의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 정부의 접근법이 여전히 안전지향적이라는 신호를 읽을 수 있거든요. 안전지향적이요? 네, 당장 세상을 바꿀 엄청난 혁신에 베팅하기보다는 일단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건널 수 있게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는 채워주겠다 이런 겁니다. 아, 물론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옥석 가리기를 좀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혁신을 위한 공격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2위랑 3위는 뭔가요? 2위는 기술개발 R&D고요. 이게 거의 9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위인 사업화 지원도 8천억 원이 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두 분야 예산을 합치면 거의 1조 7천억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증가분 1,705억 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1조 7천억. 이 R&D랑 사업화 예산 증가분, 이게 아니군요. 이 두 분야를 합친 금액이 1조 7천억 원인데 네. 작년보다 예산이 1,705억 원 늘었잖아요. 와, 그러네요. 그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늘어난 예산의 거의 전부를 기술 개발하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데 쏟아붓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기종의 그 수비 기조는 유지를 하되 추가로 생긴 돈은 전부 공격에 투입해서 미래 목걸이를 찾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인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좀 잡히네요. 돈의 총량 그리고 우선순위. 그럼 이제 이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중앙부처랑 지방자치단체, 이 두 플레이어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부처 중에서는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인공이겠죠? 주인공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요? 중개부 혼자서 3조 734억 원을 집행하거든요. 3조? 이게 중앙부처 전체 창업 지원 예산의 94%입니다. 94%요? 와, 네. 사실상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창업 정책은 그냥 중기부의 머리랑 손에서 다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건 뭐 집중을 넘어서 거의 독점적인 수준이네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참여부처 명단에 산림청이 있더라고요. 산림청이요? 네. 스타트업 지원하고 산림청.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대체 어떤 맥락인가요? 바로 그게 이번 계획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지원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산림청은 6억 원 예산으로 임업 분야 청년 창업가 16명을 지원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뾰족한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아, 임업 분야. 네. 금융위원회가 보증사업으로 새로 차려하는 거랑 같이 보면 이제는 뭐 IT나 바이오 같은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서 임업, 금융, 이렇게 국가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찾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첨단 기술부터 나무 키우는 일까지 지원한다니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럼 이제 무대를 지방으로 한번 옮겨보죠. 지자체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지자체들은 총 1,900억 원 정도를 420개 사업에 투입합니다. 예산 규모로만 보면 서울, 경남, 경기가 톱3고요. 중앙부처가 국가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지자체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현장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뭐 서울은 창업 허브를 통해서 인프라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북은 농생명 분야처럼 지역 특화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시기죠. 여러 지자체 사례 중에 저는 대전시의 제도전 혁신 캠퍼스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실패한 창업가의 제도전을 돕는다. 이 취지가 되게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사업이 이번 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시도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문화적인 시도요? 네, 이게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실패에 대한 공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실패 경험을 주홍 글씨가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니까요. 실패를 자산화한다. 그 말은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평가위원들이 과연 실패 경험을 서류상의 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자산으로 보고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자칫하면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로는 또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정책의 성공은 결국 디테일에 있잖아요. 실패의 원인이 뭐였는지,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실패 경험자를 위한 전담 멘토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단순한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경험자 우대 전형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게 숙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원할 만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수백 개 사업 중에 정부가 특히 힘싣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 몇 개만 짚어주시죠. 먼저 기술 개발, R&D 분야부터 볼까요? R&D 예산이 작년보다 2,300억 원 넘게 늘었으니까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 맞습니다. 대표 선수는 역시 중기부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죠. 아, 그 유명한 사업? 네, 7,8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초기 기업 약 1,700개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니까 그야말로 중기부의 시그니처 R&D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1,700개 기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중기부가 거의 모든 R&D 예산을 다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좀 애매해 보이기도 해요. 대학이나 연구소 기술을 사업화하는 건 좋은데 중기부 사업이랑 좀 중복될 위험은 없을까요? 주 부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역할이 겹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기부가 이미 창업한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기정통부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씨앗을 발굴하는 데 집중합니다. 씨앗을 발굴한다. 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같은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대학 연구실에서 잠자고 있는 논문이나 특허를 밖으로 끌어내서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가 0에서 1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 중기부는 1에서 10으로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구도군요. 정확합니다.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특히 2026년에 새로 생긴다는 AX 혁신기업 지원 사업이 눈에 띄던데요. 네, 그건 국가 전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AI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아, AI 전환? 네, 반도체, AI 같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 이런 거죠. 일반적인 R&D 지원이 아니라 뭐랄까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기 위한 특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시장에 파는 사업화 단계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여기서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겠죠? 사업화 지원의 핵심 키워드는 단계별 맞춤 지원입니다. 그 교과서 같은 예시가 바로 중기부의 예비, 추기, 도약 패키지 사업이죠. 아, 그 패키지 사업. 네, 막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부터 어느 정도 성장해서 스케일업을 노리는 도약기 기업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격차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되게 강력하게 들리는데 정부가 말하는 초격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분야에서 경쟁자랑 어느 정도의 격차를 벌이는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단순한 1등이 아니라 아예 경쟁이 무의미한 수준을 말하는 거죠. 아, 초격차라는 말 자체가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쓰는 전략 용어에서 가져온 건데요. 말 그대로 2위가 따라올 엄두도 못 내 기술적 격차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같은 10개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이런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여기에 1,456억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1000개. 네. 단순히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니라 그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를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거죠. 아까 산림청처럼 이 사업화 분야에서도 좀 의외의 틈새 분야 지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0억 원을 들여서 관광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한 게 눈에 띕니다. 아, 관광 분야요? 네. 요즘 K컬처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여행이나 숙박, 컨텐츠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스타트업 30개 정도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아주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역인 천안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은 어떤가요? 청년 지원 예산도 2,500억 원을 넘기면서 작년보다 800억 원이나 늘었어요. 와, 많이 늘었네요. 네, 핵심은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랑 창업중심대학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창업 교육부터 멘토링, 네트워킹까지 거의 풀코스로 제공해서 청년 CEO를 사관생도처럼 키워내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지자체들도 경북이나 충남처럼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자체 프로그램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산 규모나 사업 내용 같은 하드웨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뒷부분에는 실제 지원금을 신청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적 변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가장 실질적인 정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스타트업의 일상에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죠.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외주 용역비 지급 방식이 유연해졌다는 겁니다. 아, 외주 용역비요? 네, 예전에는 사업이 다 끝나야만 용역비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에 나눠서 지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인가요? 초기 스타트업한테 현금은 피와 같거든요. 그렇죠.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 줄 돈도 빠듯한데 몇 달짜리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개발 외주비를 못 주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가 있어요. 분할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건 스타트업의 현금 흐름에 막혔던 혈관 하나를 뚫어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변화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랍고 이거 정말 현명하다 생각했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지원금으로 기술 침해 소송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딥테크 스타트업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술 개발보다 대기업이 거는 소송 막는 변호사 비용이 더 무섭다고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하고 소송전에서 몇 년 못 버티고 기술을 헐값에 넘기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패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와.
정부가 드디어 IP 보호가 스타트업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거기에 더해서 사업 시작 전에 출원했던 IP 유지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스타트업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유연성을 높여주는 당근이 있는 반면에 부정행위에 대한 채찍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됐나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빼돌린다거나 하는 부정한 행위로 적발되면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아, 5년으로요? 네. 또 지원금으로 산 고가의 장비나 기자재 관리도 사업이 끝난 이후까지 추적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주되 그 신뢰를 배신했을 때 책임은 더 무겁게 묻겠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 5천억 원의 예산, 그리고 그 돈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라는 공격적인 영역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 또 금융, 임업, 관광처럼 새로운 틈새 분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현금 흐름이나 IP 보호처럼 스타트업 대표들이 매일 밤 고민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제도적 진화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푸는 걸 넘어서 지원 시스템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서 더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대한 자료는 정부가 한국의 혁신 생태계 육성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진심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군요. 하지만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계획은 중앙부처 예산의 94%를 혼자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단일 플레이어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이렇게 한 곳의 권한과 자원을 집중시키는 중앙 집중적 접근 방식이 과연 다양하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효율성과 속도라는 장점 이면에 특정 시각에만 매몰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혁신의 싹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이 전략의 장점과 위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